되어서 반갑습니다. 분당 두각에서 영어과를 맡고 있는 이희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설명회가 좀 심플하고 짧고 간결하고 그러면서 알차고 재미있고 신기하면 좋으니까 제가 타이머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뒤에 선생님들도 하셔야 되니 15분 정도를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좀 알람이 울리면 끝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다 보면 한정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하나씩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몇 년 전에 접니다. 저는 분당두각 원장님을 2004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배웠죠.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고요. 두각 원장님이 한때 이쪽에서 이제 용인외고 아이들하고 외대부고 아이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셨었는데 그 한 초반부 한 10년 정도 계속 같이 달렸고 그 뒤에는 저는 대치동에서 미래탐구라는 학원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원교육이라는 학원에서 영어과 원장을 했습니다. 영어과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님들 다 아실 만한 학원들이죠. 시대인재나 예섬이나 이런 학원들에서 각 특정 학교들이나 아니면 고3 아이들이나 맡아서 쭉 수업을 해 온 강사고요. 경력은 한 25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4, 5년 정도 된 강사인데 제가 재작년까지 그 대치동에서 수업을 쭉 열심히 하다가 수업을 확 줄였어요. 확 줄이고 출제 쪽 연구소를 내고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제가 좀 신기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2년 수업을 쉬다가요. 2년 수업을 쉬다가 올해 7월에 분당두각에서 갑자기 콜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수업을 하시던 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고3인데 6편 끝난 다음에 수업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수능 때까지 케어를 해주고 시험을도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다 보니 두각 원장님께서 저한테 콜을 주셨고 제가 와서 이야기 듣고 바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 수업 투입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수능 직전까지 같이 아이들과 호흡 맞추면서 수업을 해왔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수업을 쉬다가 바로 수업이 가능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파이널 들어가면서 강대 K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컨텐츠가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 현재 그 다음에 대성학력개발원의 강대 K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마이맥 션티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메가에 들어간 대치동 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송치현 선생님 그리고 EBS 주혜연 선생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 각 IP 그 유명 강사분들이 쓰시는 파이널 모의고사 주간지에 들어가는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고3 아이들을 만나도 줄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특색 있게도 이제 특정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교수법에 따른 콘텐츠를 주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명학 선생님의 시각, 현티쌤의 어떤 그 즐겨서 설명을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는 출제 코드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강대 K를 같이 풀게끔 하고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는 걸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받으신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약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첫 장에 2025 수능 간단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석이에요. 사실
표면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6평보다는 당연히 쉬웠고 9평보다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었고 이런 어떤 총평들이 있었고 원문 출처들도 보면 논리가 뚜렷하고 조금 더 눈에 띄는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출제 결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푸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난이도도 평이했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예를 보면 제가 원문 특성 분석을 한 것도 문항 예시를 넣은 것도 앞에서 설명한 게 틀리지는 않아요. 이번에 출제됐던 모든 문항들의 그 원 저자의 원 글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능 중에서는 그 원 저자의 글을 훼손 없이 써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던 게 더 많았는데 올해는 구문이나 단어 같은 거를 아이들이 알 단어로 다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평이했다라는 게 일면 괜찮은 설명인 것 같긴 한데, 자, 이 내용은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 제가 이거 어머님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학원에다가 이거를 웹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링크도 보내드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로 보면 크게 잘 보실 수 있어요. 늘상 보면은 여기 제가 1등급 비율 변화 분석표도 넣었고 그 다음에 실질 수능에서 1등급 퍼센테이지를 넣었는데 2021년 빼고는 그렇게 1등급 비율이 높았던 적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의 시각으로의 난이도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의 눈으로 보는 난이도 평가하고 전 늘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웠다, 그냥 어려웠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늘 한결같이 20몇 년 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EBS 연계율이에요.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계율이 50%가 넘는데요. 연계율이 50% 넘는다고 하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때 EBS 교재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연계가 연례문항이 듣기예요. 아니 듣기가 등급 변별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연계가 되는 게 실용문들이에요. 도표, 안내문. 역시 상위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연계가 된다고 하면 예전 직접 연계 시절로 넘어갔을 때에는 7문항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계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재만 연계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라는 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EBS가 어디에 의미가 있다?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들어간 1학기 내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시파가 아니라 수시를 간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잘 챙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이가 3학년 때 만약에 영어 내신을 챙긴다고 하면 저희 수업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017년부터니까요. 2017년 정도부터 대치동에서 이제 대치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 등급이 높아서 내신 챙겨야 되는 모든 아이들이 자원교육, 예섬, 미래탐구 등등에서 내신 자료 온라인 수업을 제 거를 냈어요. 이게 부담 없이 실강 없이 해왔었던 그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랑 두 번째로 컨텐츠가 굉장히 내신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그쪽에 저희 연구소가 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뭐 이거는 알아보시면 바로 검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EBS라는 건 그런 데에만 조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선지로 1등급, 2등급 비율을 조절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좀 불편한 지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선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수업을 쭉 하면서 예년과 지금 보면 영어 해석이 수월할 수 있는데 지문 구조 해석이 까다로워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석을 다 했어요. 지문을 다 알겠어요. 애들이 너무 다 아는데 선지에서 헷갈리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딱 이런 거예요. 선지가 이 지문 자체가 정치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정치의 정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거다. 그런 정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지 중에 선지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냐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정치적이어야 한다. 자, 정치란 무엇이다 라는 것과 어떤 사람은 정치적이다 라는 게 어느 데 들렸을 때 같지가 않잖아요. 후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고 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평이한 하나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압박이 있는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선지로 봤을 때 바로 판별을 생각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능을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적어놓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영어 1등급 비율 중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죠. 교실 이데아라고.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수능을 풀었었어요. 거기서. 혹시 TV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명이 풀었는데 1등급이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게 신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이고 원어민들 중에서 최고 학부를 다니는 친구들이니까요. 4명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2명이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추론 능력에 따른 안에 있는 선지가 말이 되고 안 되고와 우리가 알고 있는 K 수능에서 요구하는 지문 전개 구조상 출제 코드를 따서 그 출제 코드를 이해를 한 다음에 A, B, C의 구조로 갔기 때문에 여긴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애들이 단련된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수능이 못 만든 시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수능 교육을 받았다면 맞췄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아이비든 뭐든 훨씬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절대 비교가 조금 불가하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푼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습 전략 제안에 보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수능이란 시험의 출제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뭐가 되게 좋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밀도 높게 상의를 하는 두 연구소가 연구소랑 대성학력개발평가원이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문항 코드대로 저희가 출제를 해요, 계속.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난 6평이랑 이번에 우리가 출제한 거랑 맞닿아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설명회 다니시면은요, 저도 옛날에 제 컨텐츠에 자신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강사니까. 다들 고퀄의 뭐 되게 멋진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확실하죠. 교차 검증을 얼마만큼 평가원이랑 가까운 사람들, 더 치열하게 비교하는 사람들하고 검증을 받느냐라는 화두의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죠.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늘 문항을 넣고 난도질 당하고 품평하고 싸우고 연구하고 재출제하고 다시 분석하고를 일상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콘텐츠에 자신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시험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문을 해석하는 것과 지문을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수능은 정형화된 시험이에요. 전개 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과 애들이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를 더 빨리 파악하는 친구들이 문과보단 이과고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왜 저쪽으로 갔지?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외고 아이들. 문과 특성화에서 이제 최고봉의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요. 이과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건 이 코드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개 구조인데 그 전개 구조를 알면 굉장히 시험을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에 몇 가지 유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른 수능, 가장 빠른 효율적인 수능 영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파악하고 같이 분석해 줘야 되는 게 유형별로 코드가 이렇게 따여져 있고 이런 유형은 이러저러한 전개 구조로 진행이 되며 선지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좀 웃긴 말인데 실제로 있는 용어도 아니지만 애들한테 그냥 그 머리에 들어가라고 선지공학적인 구조라고 막 얘기를 해요. 선지를 짤 때 이러이러이런 구조로 짜는 게 있으니 이런 포인트들은 너희가 알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 그 전달해 주고자 하는 수업은 어찌됐든지 간에 369 평가원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꾸준하게 본인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주고 예년과 다르게 3학년 아이들인데요. 이건 절평바뀌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클리닉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추가적인 학습이 그러니까 주 1회 수업으로 절대 소화가 안 되면 제가 반드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그때그때 수업을 조금 더 하고 말고의 효율성을 이제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올해 수능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현명하고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제가 하는 것들이라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시즌이 4개로 되어 있고 어떤 교재를 쓸 것이며 주간지가 있고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내용을 그냥 제가 쭉 드린 거라서 이거는 제가 링크 드리면 너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 소개를 특이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짜서 아이들하고 좀 더 활발하게 비수업 시간대 관리를 한다는 것과 제가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디지털 학습지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모든 어떤 평가 기록들은 전산화에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약점이 분석되어서 어머님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요런 내용들로 디지털 학습지나 문항을 문제은행을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할 때에는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그 팀들이 저희 거를 가지고 논문 수록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 팀들이 다 붙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문항이나 아이들을 관리하는 모든 도구들이 올해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수업을 하나 했어요. 내년에도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수업은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서 한 반만 우리 반 애들만 제가 끌어올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수업을 개인적으로 더 할 시간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잘 봐주시면 인터넷 링크로 폰으로 데스크탑으로 볼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단어를 외우고 관리를 하고 좋은 자료를 주고 좋은 수업을 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더 발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일타하는 분들이 각 시험에 대응하는 트렌드들을 애들한테 제일 먼저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제일 먼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또 개인 질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